파리 해방 전날 밤 1944년 8월 기자와 카페 여주인의 단 하룻밤 1막 총소리가 멈춘 저녁 1944년 8월 24일 저녁이었습니다. 파리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4년, 꼭 4년이었습니다. 독일군이 샹젤리제 거리에 군화를 울리며 입성한 날로부터 그 4년 동안 파리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새장이었습니다. 하늘은 그대로였고 센강은 그대로 흘렀고 에펠탑도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걷다가도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되는 눈빛, 말을 하다가도 목소리를 낮추게 되는 눈빛. 점령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총알이 아니라 눈빛으로, 군화 소리가 아니라 침묵으로 사람을 짓누르는 것. 그런데 그날 저녁은 달랐습니다. 오후 내내 시가지 곳곳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레지스탕스 대원들과 독일군 사이의 교전이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창문을 닫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이상하고 낯선 감정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희망. 연합군이 온다는 소문은 이미 며칠 전부터 돌았습니다. 드골 장군 휘하의 프랑스 제2기갑사단이 파리 외곽까지 진격해왔다는 것을, 내일이면, 바로 내일이면 해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밤이 되어 총소리가 멈추자 파리는 오히려 더 이상한 정막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기쁨과 공포가 뒤섞인 정막. 끝이 왔는데도 선뜻 믿어지지 않는 그 아슬아슬한 밤의 정적. 그 밤 파리 사구 말의 지구의 한 골목 안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이막. 카페 오 르브르의 불빛. 카페 이름은 오 르브르 LIVR이었습니다. 프랑스어로 산토끼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 골목을 아는 파리 사람들은 말합니다. 카페 이름이 딱 맞았다고. 산토끼처럼 작고 산토끼처럼 빨랐고 산토끼처럼 독일군의 눈을 피해 살아남았다고. 파리 점령 4년 동안 이 카페는 단 하루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물론 메뉴는 형편없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커피 원두는 진작에 바닥이 났고 대신 보리를 볶아 우려낸 검은 물을 커피라고 내놓았습니다. 설탕은 없었고 버터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포도주만큼은 어떻게든 구해왔는데 나중에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카페 주인이 시골 친척들과 어떤 비밀 거래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카페를 열어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앉을 곳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사람이 가장 먼저 잃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도 아니고 식량도 아닙니다. 앉아서 다른 사람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평범한 것이 전쟁 중에는 사치가 됩니다. 카페 오 르브르는 그 사치를 4년 동안 지켜낸 곳이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은 마르그리트 뒤프렌 36살의 여성이었습니다. 키는 중간이었고 눈동자는 진한 갈색이었으며 손은 언제나 거칠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 음식 준비를 혼자 다 해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이 카페는 그녀의 남편 필리프 뒤프렌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프는 1940년 독일군이 파리로 진격하던 길목에서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마르그리트는 남편이 쓰던 앞치마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껏 한 번도 그 앞치마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8월 24일 그 운명적인 밤에도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손님이 3명뿐이었습니다. 단골 노인 2명이 구석 테이블에서 소리 없이 체스를 두고 있었고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3막. 두 사람의 첫 만남.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영어를 쓰는 남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자리 있습니까? 프랑스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조심스러운 목소리였기에 마르그리트는 적대감보다 당황스러움을 먼저 느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잭 메갈리스터. 38살 미국 AP통신 소속 종군 기자였습니다. 키가 컸고 중절모가 약간 찌그러져 있었으며 낡은 가죽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며칠째 면도를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지켜본 사람들 특유의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날카로운 눈빛. 그는 연합군 부대를 따라 파리 외곽까지 진격해 왔다가 취재차 시내로 먼저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레지스탕스의 안내를 받아 말의 지구까지 왔는데 밤이 되자 총성이 다시 산발적으로 울리기 시작했고 골목 어딘가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르그리트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독일군도 아니고 프랑스 사람도 아닙니다. 영어를 쓰고 있으니 영국인이거나 미국인. 군복 차림이 아니라 민간인 복장. 가방에 달린 AP 로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잭은 카운터에서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직업적 본능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서든 무슨 상황에서든 수첩부터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실 것은요? 마르그리트가 물었습니다. 영어였습니다. 전쟁 전 그녀는 영어를 조금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 필리프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기본 영어 정도는 익혀 두자고 했었거든요. 포도주 한 잔 주시겠습니까? 뭐든 괜찮습니다. 잭이 말했습니다. 마르그리트는 주방으로 들어가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르도 지방 포도주였습니다. 2년 전에 구해둔 것인데 이런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날이라면요? 나중에 누군가 물었을 때 마르그리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날이요. 언제가 될지는 몰랐지만 반드시 오리라 믿었던 날. 잭은 포도주 잔을 받아들고 처음으로 마르그리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수첩이 공개되었을 때 그날 저녁 첫 번째로 적힌 문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포도주보다 더 깊은 색이었다. 사막. 마르그리트의 사연.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구석의 두 노인은 체스를 두다가 어느새 졸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이따금 먼 곳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천둥이 어딘가 멀리서 치는 것처럼 위험하면서도 묘하게 낭만적인 소리. 잭은 취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 카페에 들어온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파리 해방을 앞둔 밤 평범한 파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싶었습니다. 승리를 외치는 장군들의 연설이 아니라 4년을 버텨온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이 카페를 혼자 운영하시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마르그리트는 카운터를 닦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요.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였지만 남편분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짧은 침묵. 아르덴 숲에 계세요. 잭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아르덴. 1940년 5월 독일군이 그 숲을 통해 기습적으로 진격해 왔을 때 수많은 프랑스 병사들이 그곳에서 쓰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마르그리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담담함이란 때로 가장 깊은 슬픔의 다른 이름입니다. 4년 동안 매일 울다 보면 눈물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얼굴 근육 자체가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필리프는 이 카페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겨우 꺼내듯이. 우리가 처음 연 날 그이가 그랬어요. 이 카페는 파리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될 거라고.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문을 열면 반갑고 앉으면 편하고 나갈 때 내일 또 오고 싶은 곳. 그게 전부라고. 잭은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4년 동안 남편의 꿈을 지켜온 것이라고. 그래서 점령 기간에도 문을 열어두셨군요. 네. 독일군이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날도 있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으면 그것이 더 두려웠어요. 무엇이요? 마르그리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필리프가 지키려던 것을 내가 포기했다는 생각. 잭은 더 이상 수첩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오막. 잭의 고백.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노인은 어느새 자리를 떴습니다. 잭과 마르그리트 두 사람만이 카페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마르그리트가 자신의 잔에도 포도주를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취재를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었지만 이제 그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기자님은 전쟁을 많이 취재하셨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이탈리아를 거쳐 노르망디까지 왔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잭은 포도주 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총소리가 날 때마다 온몸이 굳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너무 오래 전쟁터에 있으면 무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서움이 익숙해집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마르그리트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집에는요? 가족이 있으신가요? 또 짧은 침묵.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이오와에서 2년 전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당신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채로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전 지금 아이오와로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마르그리트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은 총으로만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자와 기다림을 받는 자 양쪽을 모두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부서뜨립니다. 그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쟁에 의해 무언가를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상실이 이 밤 이 작은 카페 안에서 어떤 공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파리가 해방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르그리트가 물었습니다. 기사를 써야죠. 역사적인 장면들을 담아야 하고 본사에 송고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요? 잭은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짓지 않았던 웃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마르그리트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4년 동안 그 다음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오래된 카페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육막, 포도주 한 잔과 왈츠.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마르그리트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낡은 접시에 담긴 치즈 조각과 빵이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것이었지만 그녀가 내어올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드세요. 제대로 된 것은 없지만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잭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몇 주째 야전 식량만 먹어온 그에게 빵 한 조각도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먹고 함께 마셨습니다. 어느 순간 마르그리트가 카운터 뒤편으로 가더니 오래된 축음기를 꺼냈습니다. 점령 기간 내내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독일군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음악만 틀게 했기 때문에 프랑스 노래는 몰래 듣거나 아예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레코드를 꺼냈습니다. 1930년대 파리에서 인기 있던 왈츠곡이었습니다. 바늘을 살며시 올려놓자 긁히는 듯한 소리와 함께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잭은 멈추었습니다. 그 선율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아이오와 고향집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기억. 전쟁 전의 세계, 사람들이 아직 춤을 추던 세계. 춤추실 줄 아세요? 마르그리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잭은 당황했습니다. 조금요. 잘은 못합니다. 저도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4년간의 점령, 남편의 죽음, 혼자서 지켜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낯선 남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잭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카페 바닥에서 천천히 왈츠를 추었습니다. 서투르게 발을 밟으며 웃으면서. 밖에서는 이따금 총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조차 이 순간에는 먼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왈츠가 끝나자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아직 잡은 채로. 7막. 새벽 2시의 약속. 새벽 1시가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포도주 병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전쟁 이전의 파리에 대한 이야기, 잭이 기자가 된 사연,
마르그리트가 필리프를 처음 만났던 날에 대한 이야기. 마르그리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이가 제 발에 커피를 엎질렀어요. 바로 이 카페에서. 저도 손님이었거든요. 그때 이 카페 주인은 그의 아버지였고, 그러더니 사과한다며 케이크를 가져왔는데 케이크는 더 형편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드셨어요? 눈이 너무 진지했어요. 엎지른 것도 형편없었고 케이크도 형편없었지만 사과하는 눈빛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사람 같았어요. 그게 좋았어요. 진지한 사람. 잭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진지한 사람. 그는 자신이 진지한 사람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전쟁을 너무 오래 취재하다 보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슬픔도 기쁨도 죽음도 탄생도. 수첩에 사실을 적는 동안 마음은 어딘가 먼 곳에 두고 다니게 됩니다. 그것이 기자의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이 작은 카페에서 이 여자 앞에서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감각.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느낌. 내일 해방이 되면 잭이 말했습니다. 저는 샹젤리제로 달려가야 합니다. 드골 장군의 입성을 취재해야 하고 시민들의 함성을 담아야 하고 기사를 써야 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 카페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 기사를 다 쓰고 나서 이 카페에서 당신과 함께 해방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마르그리트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포도주는 제가 준비할게요. 그것이 약속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약속치고는 너무 단순한 그러나 이 밤의 무게를 담기에 충분한 약속. 팔막. 여명 직전의 정적. 새벽 2시 반이 지났습니다. 밖의 총소리는 완전히 멎어 있었습니다. 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마르그리트가 카페 전면 유리창 쪽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전쟁 동안 가로등은 항상 꺼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늘은, 하늘만큼은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 별들을 4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바라봤는지 몰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잭이 그녀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요? 별은 전쟁을 모르겠다는 생각이요. 별에게는 지금이나 4년 전이나 똑같이 아름다운 밤일 거라는 생각. 그게 슬프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잭은 그 말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전쟁에서 쓴 기사가 몇 편인지 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200편이 넘어요. 전투기사, 사상자 보고, 도시 점령, 도시 탈환. 수없이 많은 사실들을 기록했는데 정작 지금 이 순간처럼 진짜라고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이 유일하게 수첩 없이 보내는 밤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르그리트가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첩. 그렇습니다. 잭은 어느 순간부터 수첩을 가방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새벽이 별빛 아래에서 서서히 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역사의 이동을 두 사람은 이 조그만 카페 창문 너머로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르그리트의 손이 창틀을 짚고 있었습니다. 잭의 손이 그 옆에 살며시 놓였습니다. 두 손이 닿았습니다. 어느 쪽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막. 해방의 아침. 8월 25일 아침이 왔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 무렵 잭은 잠시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습니다. 카페 구석 의자에 서였습니다. 그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르그리트는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 아니,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을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어제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죄송합니다. 잠이 들고 말았네요. 괜찮아요. 여기서 주무셔도 됐는데. 잭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기자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군중의 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소리. 파리 전역의 교회 종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이 먼저 울렸습니다. 그 다음 사크레퀘르, 생실피스, 마들렌, 하나씩 하나씩 파리의 모든 종이 응답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프랑스 제2기갑사단이 파리에 입성한 것이었습니다. 마르그리트는 끓이던 것을 멈추고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년 동안 버텨온 눈물이었습니다. 수없이 참아온, 수없이 흘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던 눈물이. 잭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를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 종소리가, 이 함성이, 이 역사적인 순간이 그의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눈물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앞으로 다가가 마르그리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모든 말이 있었습니다. 가야겠죠? 마르그리트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약속은 기억하시죠? 잊지 않겠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내딛는 순간 파리의 함성이 폭풍처럼 밀려들었습니다. 4년 동안 눌려있던 도시의 기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잭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르그리트는 카페 문간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아직 뺨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살짝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함성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신막, 편지 한 통. 그해 가을이 지나갔습니다. 잭 메갈리스터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키려 했으나 세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해방 다음 날 그는 드골 장군의 샹젤리제 행진을 취재하며 사진을 찍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는 AP통신을 통해 전 세계에 퍼졌고 잭의 이름은 전쟁 특파원들 중에서 주목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새로운 임무가 내려왔습니다. 독일 전선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리는 해방되었지만 베를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말의 지구 골목의 카페 오 르브르에 포도주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르그리트에게 돌아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레지스탕스 대원을 통해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가 실제로 마르그리트에게 전달되었는지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 편지는 발견되었습니다. 마르그리트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카페 서랍 안에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르그리트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 전쟁이 나를 다시 불렀고 이번에는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200편이 넘는 전쟁 기사를 썼지만 내 평생 가장 중요한 밤은 8월 24일 밤이었습니다. 총성이 멈춘 파리에서 보리차를 커피라고 내어주던 당신의 카페에서 왈츠를 서투르게 추던 그 밤. 당신은 4년 동안 혼자 문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당신은 모를 것입니다. 역사는 샹젤리제의 함성을 기억하겠지만 나는 말의 지구의 작은 카페를 기억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포도주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잭드림. 마르그리트가 이 편지를 받고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1945년 가을 한 남자가 말에 지구의 골목을 찾아왔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을 메고 중절모를 쓴 채로. 그리고 한 손에 보르도 포도주를 한 병 들고 있었습니다. 카페 오 르브르의 불빛은 그날도 켜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마르그리트는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파리의 한 골목이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카페 벽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밤을 비추었던 별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단 하룻밤의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건넨 밤이었습니다.